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방 후 1950년대의 제사업의 실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방 후 1950년대 편직업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물이 시실과 날실을 교차시켜 짠 것이라면 편직물은 바늘로 실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서로 맞물리게 한 것입니다. 편직물의 장점은 신축성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편직물은 속옷, 양말, 스타킹 등입니다. 편직물은 소형 기계로도 짤 수 있기 때문에 중소공장들이 많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전의 조선에서도 양말 등 새로운 복장 문화가 보급됨에 따라 편직물업이 성장했습니다. 1944년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 내에 178개 공장에서 5,655명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공장을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178개 공장 중 92개는 남한 지역에 있었고 종사자 수도 2,829명이어서 거의 절반씩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40년의 생산의 통계를 보면 편직물의 70%가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대수로 봤을 때 조선 전체의 4분의 3이 북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북한 지역의 기계 중 80%가 평양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다면 생산성의 차이, 4인 이하 생산자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 지역은 조선인이 운영하는 중소편직 공장들이 집적해 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해방과 분단 전쟁을 겪은 후에 편직업은 빠르게 설비를 확장했습니다. 메리아스 공업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1953년의 편직 기계 대수는 해방 전에 남북한 합계의 거의 3배가 되었습니다. 기계가 소형이다 보니 운반하기가 쉬워서 피난민들이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기계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전쟁 기간에는 대구, 부산으로 기계를 옮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쟁 피해도 적었습니다. 또 빠르게 기계가 국산화되어 새로 설비를 갖추는 일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들은 한국인들에게 불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방 이전 면방직 기업이었던 조선방직은 대구의 메리아스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해방 후 조선방직과 분리되어 대구 메리아스 공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1951년 관리인이던 이순희에게 불화되었는데 이후 면방직 기계가 설치되고 내외 방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편직 설비의 증가는 1950년대 후반에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네일을 생산하는 자동 대환기, 그리고 수동과 자동 양말기의 한국 내 총수를 메리아스 공업조합이 조사한 것입니다. 수동 대환기는 당시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대환기는 1950년대 말에 다시 늘기는 했지만 1958년경까지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수동 양말기는 1950년대 중반부터 이미 줄었고 자동 양말기도 1950년대 말에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양말에서 보이듯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수동 양말기가 먼저 줄고 그 다음으로 자동 양말기도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당연히 업체 간 경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다른 업체보다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기계를 도입하거나 편직 전후의 가공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됐습니다. 면방직업이나 제사업과 달리 원조 당국이 편직업의 설비 개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 중에는 원조 자금을 활용해 설비를 개선하려고 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부문 원조 중에 소기업 자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업들이 신청하면 한국 정부와 원조 당국이 심사해서 선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성신섬유공업사가 신식 염색 가공 기계를 도입하겠다며 49,000달러를 배정받았고 1959년 3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소기업 자금 외에 산업기계라면 어떤 종류도 수입할 수 있는 산업기계 원조 자금도 있었습니다. 이 자금을 신청해 배분받은 기업 중 기업명을 보면 편직 기업인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광 메리아스 공장은 1956년에 2만 달러, 1957년에 2만 달러,
1958년에 2,400달러를 배분받았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경남 막대소공업사는 1957년에 15,000달러, 1958년에 5,500달러, 1959년에 11,000달러를 배분받았습니다. 편직업체들의 단체인 대한메리아스공업조합연합회도 산업계 원조자금을 신청했습니다. 1957년에 4만 달러, 1958년에 7만 달러, 1959년에 5만 달러를 배분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편직물 생산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편직물은 종류가 많고 단위를 통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제품인 네일류와 양말류를 각각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의 그래프는 메리아스 공업조합에서 집계한 네일류의 생산량이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양말류의 생산량입니다. 앞서 본 설비 추이에서는 1952년 이전은 일관된 통계가 없고 1953년부터 1957년경까지 자동 대왕기나 자동 양말기가 증가하긴 했지만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생산량은 네일류와 양말류 모두 1953년에 비해 1957년에 3배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설비 추이와 생산량 추이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설비 도입이 어렵지 않은 편직업에서는 생산의 1차적인 제약 요건이 원료의 공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료 공급 문제는 잠시 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면사를 원료로 한 것이고 빨간색은 화학섬유사를 원료로 한 것입니다. 양말류에는 그 밖에 모사를 원료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화학섬유사를 원료로 한 양말류는 1955년부터, 네일류는 1957년부터 생산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양말류는 모두 나일론사로 짠 것입니다. 나일론 양말은 1950년대 말에는 전체 양말류의 30에서 40%에 달할 정도로 생산이 확대됐습니다. 나일론 양말은 질기고 광택이 있어서 수입품이 먼저 인기를 끌었습니다. 밀수품이 많아 적발 기사가 신문에 종종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편직업체들이 나일론 양말의 국산화에 뛰어들었고 수입 나일론사를 이용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원료사 소비량을 보겠습니다. 소비량은 제품인 네일류, 양말류의 생산 추이와 유사합니다. 나일론 양말의 생산이 늘면서 나일론을 중심으로 한 화학섬유사 소비가 1950년대 말에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료사의 대부분은 면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편직업은 면사를 생산하는 면방직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해방 직후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7년이 가장 원료사 소비가 적었고 편직물 생산도 적었던 해입니다. 그 이유는 1946년에는 각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 원료사나 시장에 떠돌던 재고 원료사를 사들여 조업을 할 수 있었지만 1947년 들어서는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면방직 기업의 생산 회복과 함께 1948년부터 면사 소비량이 늘어나다가 전쟁의 피해로 1951년에는 크게 줄었습니다. 면방직 기업이 재건되어 감에 따라 다시 1952년부터 면사 소비량이 늘어났고 1957년까지 증가합니다. 1958년 이후의 감소는 편직물에 대한 수요 감소가 생산을 위축시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방직 기업과 편직 기업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면방직 기업들은 면사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원료로 해 면직물을 생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면방직 기업은 편직 기업의 원료를 공급해주는 곳이기도 하고 편직 기업과 원료를 두고 경쟁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면방직 업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편직 업계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면방직 업계가 정부 측의 면사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여 편직 업계가 자기들의 생산품에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면방직 업계가 자기들의 면직물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어 면사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면방직 기업들이 면직물 생산을 위해 자가 소비한 면사의 양과 판매한 면사의 양을 대비한 것입니다. 1947년부터 통계가 있고 그 이전은 알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면방직 기업들은 대부분의 면사를 자가 소비,
즉 스스로 면직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생산 면사 중 일부만이 판매되었고 판매된 면사가 필요한 것은 편직 공장만이 아니었고 면직물 공장도 있었습니다. 면방직 기업들이 판매하는 면사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직 공장들은 생산을 늘리려면 수입 면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면방직 기업들이 판매한 면사의 양과 수입 면사의 양을 함께 그려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두를 편직 공장들이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1954년까지 편직업계가 수입 면사를 상당한 비율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 면사 중 상당 부분은 원조 자금으로 도입된 면사였습니다. 1953년까지는 구호 원조로 도입돼 정부가 민간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량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가격의 변화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 도입되다 보니 편직 공장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1953년 초에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1952년 10월에 9호 원조 면사가 도입 판매된 후 편직업계의 성수기인 겨울에 도입이 없어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1953년 2월에 정부 당국은 또다시 일시적으로 대량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환율의 상승을 이유로 공정 환율보다 3배 높은 1달러당 180환으로 판매 가격을 계산하자 편직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상승한 면사 가격으로 많은 양의 면사를 구매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의 진정을 통해서 편직업계는 면사 구매 대금의 70%를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은행이 면사를 담보로 잡아놓고 대금 청산이 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954년에는 경제부흥 원조 자금으로도 면사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사 원조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편직업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직업계는 면방직업계와 중간 상인을 배제한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에 나섰습니다. 편직 공장들의 단체인 대한메리아스 공업조합 연합회와 면방직 기업들의 단체인 대한방직협회가 1954년 12월에 체결한 계약은 면방직 기업들이 실수요자 단체인 연합회사나 각 지구협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규격품을 인도하고 해당 시점에 도매시설을 기준으로 한 공장도 가격을 적용해 현금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직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955년 초에 실제로 직배가 실시되자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 면방직 공장의 재고 부족 등을 원인으로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원치 않은 품질의 면사를 끼워 파는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메리아스 공업조합 연합회와 대한방직협회의 협상은 1955년에도 진행됐습니다. 면사 수입 통계를 보면 1955년에 급감하고 1956년부터는 아예 두절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면방직업의 재건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판단해서 1955년 5월부터 40번수 이하의 면사는 수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번수가 클수록 같은 무게로 더 긴 실을 맞는 것인데 그만큼 가늘고 고운 실입니다. 40번수 이하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40번수 이하의 면사를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편직업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편직 공장들의 단체인 대한메리아스 공업조합 연합회는 면사 가격 상승과 제품의 품질 저하를 우려해 수입 금지 조치의 철회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대한방직협회가 편직업계가 원하는 실을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1955년 말에 다시 한번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는 한동안 면사 가격이 안정돼 직배 협정이 필요 없었지만 1959년 다시 면사 가격의 폭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해 6월 정부가 대일 교역 금지를 단행함에 따라 경제가 매우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메리아스 공업조합 연합회는 다시 대한방직협회와 직배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기조에 따라 편직업계에 유리한 가격으로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재고가 없다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해에는 시중 면사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직배 협정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일론사는 원조 당국과 한국 정부가 일종의 사치품으로 간주하여
원조 자금이나 정부 보유 달러를 사용한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해 얻은 달러로만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었기 때문에 수입량도 따라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7월부터는 나일론사의 일부를 대구에 신설된 한국나일론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나일론은 지금의 코오롱의 전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방 후 1950년대의 편직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1950년대의 모방직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